안녕하세요. 김정호의 경제TV. 오늘은 미국 이야기입니다. 1991년 소련 붕괴 이후에 미국은 세계의 유일한 슈퍼파워였습니다. 그 이전까지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소련의 위성국가로 지내다가 소련 붕괴 이후에 대부분 미국과 비슷한 자유주의 자본주의 국가로 전향을 했습니다. 그 후 20여 년 동안 경제력, 군사력, 지력 모든 면에서 미국에 도전할 나라는 없었습니다. 팍스 아메리카나의 시대가 계속됐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의 위상도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코로나 사태와 흑인 생명운동, Black Lives Matter 이 운동에 흔들리고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간략히 훑어보려고 합니다. 인류사의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지금 세계인들이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미국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미국이 없었다면 휴대전화, 자동차, 비행기, 인터넷 같은 것들을 누릴 수 없었을 겁니다. 휴대전화를 최초로 상업화한 것은 미국의 모토로라입니다. 그것을 컴퓨터와 결합시켜서 스마트폰으로 만들어낸 주역은 미국인 스티브 잡스, 그리고 미국 기업 애플입니다. 컴퓨터의 상업화와 보급에 최초로 성공한 기업은 IBM이고요. 그것을 개인용으로 만들어 누구나 가질 수 있게 한 주역은 애플과 IBM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인터넷도 미국이 만들었습니다. 미국이 핵 전쟁 대비용으로 만든 통신망, 그 알파넷이라고 하는 것이 상업화된 것이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의 상업화는 미국의 AOL, 넷스케이프, 마이크로소프트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를 발명한 것은 독일의 벤츠이지만 그것을 대량 생산해서 누구나 누릴 수 있게 한 공은 미국인 헨리 포드에게 돌려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교류 전기를 발명한 사람은 세르비아계 미국인 테슬라이고 상업화에 성공한 기업은 웨스팅하우스입니다. 미국은 창의적이고 모험적인 사람들이 마음껏 실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했고 그 덕분에 수많은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샘솟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공은 대량 생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쓰고 즐길 수 있게 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아이디어의 상업화, 대량 생산을 통한 규모의 경제, 대중 소비 이런 것들은 미국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미국이 없었다면 인류는 지금과 같은 풍요를 누릴 수 없었을 겁니다. 자본주의 종주국 하면 산업혁명을 일으켰던 영국을 떠올리지요. 하지만 거기서 시작한 산업들을 대량 생산, 대중 소비로 연결한 주역은 미국입니다. 영국에서 본격적으로 기업이 등장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기업으로 크지는 못했습니다. 영국 기업가들은 공장이 성공해서 300명 정도 규모가 되면 사업을 더 키우기보다 젠틀맨으로 변해갔습니다. 대저택을 짓고 파티와 사냥을 즐기는 이런 귀족적인 취향에 탐닉을 했던 겁니다. 기업을 더 키우는 것은 탐욕적인 것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당연히 생산을 늘리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건너간 영국인, 스코틀랜드인, 프랑스인들 이런 사람들은 탐욕이라고 하는 이 터부를 깨고 규모의 경제를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기업들이 탄생을 했고 거기에서 매우 좋은 품질의 낮은 가격의 상품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철강의 카네기는 20여 년 만에 철강 가격을 10분의 1로 낮출 수 있었고요. 석유의 록펠러 역시 등유 가격을 그 정도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그 덕분에 미국 전역에 철도가 놓였고 대다수 미국인들이 호롱불로 어두움을 밝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그 많은 것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 또 사유재산, 개방성 덕분이었습니다. 그런 제도 덕분에 많은 유럽인들이 자기 나라에서 못하던 것들을 미국에 와서 이루어냈습니다. 미국의 시장경제 제도는 소련이 붕괴된 이후 세계의 유일한 이념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미국식 제도를 그래서 워싱턴 컨센서스, 워싱턴 합의라고 불렀습니다. 이 워싱턴 컨센서스는 IMF를 통해서 위기에 처한 나라들에게 회생을 위한 쓴 약으로 처방이 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그렇게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챔피언 역할을 자임해 왔던 것이지요. 그런 미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흔들리고 대외적으로도 거대한 도전에 부딪혀 있습니다. 첫째, 미국의 힘이 예전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우선 미국이 코로나를 극복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코로나 감염자가 가장 많은 나라이고 줄어들 기미도 별로 보이질 않습니다. 또 달러 파워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막대한 국가부채가 연방준비위원회 연준의 발권력으로 뒷받침된다고 하는 가장 큰 이유인 것입니다. 그것이
엄청난 달러가 풀려나가는데 언제까지 그 가치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인 것이죠. 달러 인덱스 등 객관적 지표를 보면 아직까지 실제로 달러 가치가 뭐 그렇게 크게 떨어졌다는 조짐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미국적 제도, 즉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대한 미국인들 자신의 확신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를 표방한 버니 샌더스 의원이 2016년에도 돌풍을 일으키더니 2020년에도 미국 민주당의 강력한 대선 후보로 등장을 했었지요. 이는 미국인들의 성향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019년 케이토 연구소가 미국인 1,7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응답자의 39%가 사회주의에 대해서 호의적이라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의 경우는요, 64%가 사회주의에 호의적이다, favorable 하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버니 샌더스 인기가 우연히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특히 이 18에서 29세 응답자의 경우는 50%, 흑인 응답자는 62%가 사회주의를 지지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청년층, 흑인들의 이런 성향이 최근에 Black Lives Matter 시위의 추동력으로 작용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과연 언제까지 미국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챔피언을 자처할 수 있을지 사실은 의문이 들게 하는 이 거대한 흐름인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무역에서 보호주의 성향 이런 것도 미국의 위상을 스스로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대미 무역 수지 흑자를 많이 내는 나라들 모두를 상대로 무역 전쟁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 나라들에 대해서 관세를 올리고 미국 상품 매입을 압박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아 왔던 것이지요. 미국의 공격을 받는 나라들 중에는 중국처럼 거리를 둬야 하는 나라도 있지만 한국, 일본, 독일, 캐나다, 멕시코처럼 아주 가까운 동맹국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압박을 가하다 보니까 전통적인 동맹 관계가 훼손될 수도 있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미국의 무역수지 또는 경상수지 적자는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로 인해서 전통적인 제조업 노동자들은 손해를 입게 됐지만 거의 모든 미국의 소비자들, 월스트리트 투자자들, 그들에게 돈을 맡겨놓고 있는 수많은 연금 수급자들은 다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손해보다 이익이 더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 경제학자들이 자유무역을 주창했고 미국 역시 자유경제, 개방경제를 실천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 러스트벨트의 백인 노동자들 이익만을 지나치게 대변을 해서 이 자유무역 질서를 해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국제사회에서 자유경제 챔피언으로서의 미국의 위상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셋째, 미국은 중국의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시진핑 집권 이후에 세계 패권 경쟁에 나선 중국은 이제 정치, 군사, 경제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미국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정말 뼈아픈 일입니다. 중국을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키운 것은 바로 미국 자신입니다. 중국에게 자본과 기술을 제공을 했고 그것으로 만든 상품을 사줬습니다. 그 주역이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중국도 독일이나 일본처럼 변할 거라고 낙관했기 때문입니다. 독일과 일본은 지금 미국의 가장 든든한 우방이지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2차 대전 당시에 이들은 미국의 적이었습니다. 미국과는 정반대의 체제, 즉 나치즘, 군국주의, 천황 전체주의 이런 국가들이었던 거죠. 미국을 굴복시키려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들이. 하지만 패전 이후에 이들은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부국으로 도약을 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택해서 미국의 가장 든든한 우방이 됐습니다. 미국인들은 중국도 독일이나 일본처럼 될 것이라고 확신을 했던 거죠. 그렇게 중국을 대했습니다. 1979년 이후 중국과 무역 관계를 튼 것도 2001년 회원 자격도 없는 중국을 WTO에 받아들인 것도 그 같은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독일, 일본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힘이 강해질수록 공산주의 본색은 더욱 강해졌고 중화적 제국주의의 색깔도 강하게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중심 국제 질서에 대한 중국의 도전은 단순히 중국만의 도전에 머물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 공장 역할을 하면서 벌어들인 막대한 달러 자금을 1대1로 정책을 통해서 많은 나라들에 투자해왔고 그들을 중국 편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파키스탄, 이란, 에티오피아 등 이 아시아, 중동, 남미,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중국에 줄을 선 상태입니다.
이제 최소한 나라의 숫자만으로 보면 중국을 따르는 나라들이 미국이 이끌어온 자유주의 진영의 나라들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세계는 이미 갈라지기 시작했으며 세계 유일의 슈퍼파워였던 미국은 반쪽 세계의 리더로 전락할 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 코로나 사태는 자유진영 챔피언으로서의 자리를 미국에게 되찾아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또 일국 양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약속을 폐기하면서까지 홍콩 국가안전법을 강행하는 중국 공산당의 태도를 보면서 이 자유진영의 많은 나라들이 중국에 대한 지지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적의 적은 친구라고 했습니다. 중국을 멀리하는 만큼 자유진영 국가들의 결속력은 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역시 중국의 도전이 강해질수록 자국 우선주의 대신에 동맹국들을 챙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미국 내부적으로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는 인식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Pew Research Center라고 하는 데가 2020년 3월 미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국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다라고 대답한 미국인들의 비율 66%가 됐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미국 내 사회주의 지지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모쪼록 국내에서의 분열을 봉합하고 자유세계를 지키는 리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김정호의 경제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